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처음이죠. 김건희 여사랑 명태균 씨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그 원본이 공개됐죠 오늘. 공개가 된다. 예, 된다. 라는 게 이제 JTBC. 근데 그 기사로는 공개가 됐죠. 네, 예. JTBC의 이제 보도 예고 내용인데요. 예. 단독 보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건데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이제 핵심 인물이 명태균 씨인데 예.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를 JTBC가 확인을 했다라는 네. 내용입니다. 그 22대 총선 후보 공천 결과를 앞두고 있었던 지난 2월인데 김건희 여사한테 며칠에 걸쳐서 총 9차례 정도 텔레그램 메시지를 예. 보냈고요. 김영선 당시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과 관련된 예.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뭐 이 내용은 이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던 내용이지만 예. 또 명태균 씨 본인도 김건희 여사와 텔레그램 메시지 주고받은 거는 김영선이 아니고 나다. 예. 본인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걸 아마도 이제 기자가 직접 확인을 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뭐 여기저기서 많았는데 예. 직접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나온 적은 없어가지고요. 뭐 육성이나 이제 예. 직접 보낸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게 이제 확인된 적은 없었는데 명태균 씨와 제3자와의 어떤 텔레그램 문자나 이런 건 있었는데 네. 김건희 여사가 직접 등장한 건 처음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은데요. 물론 예. 내용의 이제 실제 어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왜냐하면 이제 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했다고 하는 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같은 경우도 내용 자체가 뭐 그렇게 이제 결정적이지는 않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계속했었기 때문에 예. 실제 내용을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JTBC가 이제 미리 예고한 내용을 보니까 예. 명태균 씨가 이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김영선 의원이 지역구를 김해로 옮겨서 경선하면 이길 방법이 없다.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지역구 옮기게 되면은 거기 가서 경선하면 못 이기니까 단수 공천을 달라라고 예. 이제 요구를 했고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내가 이제 몸이 부서져라 대통령을 도왔다라고 호소를 했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태균 씨 본인이 뭐 여러 차례 여러 언론들을 통해서 대선 때 도움을 줬다, 예. 열심히 도왔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단수 공천 달라라고 일종의 이제 협상을 이제 시도했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한 차례 텔레그램 답변을 했는데 단수는 나 역시 좋지라고 했다는 겁니다. 단수 줄 수 있으면 좋지라는 의미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선이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이게 그냥 뭐 이제 여당의 공천관리위원이나 공천관리위원장하고 나눈 대화라면 그렇습니다. 원칙을 강조한 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단수를 주면 뭐 나도 좋지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덕담이고 예. 실제 내용은 경선을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강조한 거였다면 그건 뭐 자연스러운 대화일 수도 있는데요. 예. 근데 문제는 이 대화의 당사자가 공천은커녕 당의 당무에 개입할 수가 없는 사인인 김건희 여사라는 점이고 그게 또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가 이런 언급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좀 문제다라는 지적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어떤 공천엔 전혀 개입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대통령 부인에게 네. 공천을 달라고 조른다는 것은 예. 그 자체가 무슨 그 전에 뭐가 있었지 않겠나는 의심을 하기가 충분하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거를 부탁을 믿었거나 했겠죠. 혹은 그 전에 그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봤거나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태균 씨 본인의 지난 녹취에서 드러나는 내용인데 그렇죠. 2022년 5월 보궐선거 공천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대통령하고 통화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해가지고 뭐 이 김영선 그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을 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내가 한번 알아볼게. 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이제 있었다고 하니까요. 예. 그럼 이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올해 총선에도 김건희 여사가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 뭐 그런 믿음의 바탕에서 이제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예. 그리고 단수면 나도 좋지. 뭐 이런 거는 정말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요. 예. 헬마가. 자기가 어떤 담당하는 사람들의 얘기 아닙니까 이게? 네네네. 예. 저도 뭐 그런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어떤 뭐 방송 패널 분이 예. 나도 뉴스 아이키가 출연 좀 시켜줘라고 하면 예. 저도 그런 정도의 덕담을 할 수 있죠. 아유 뭐 형님 출연하시면 저도 좋죠. 예. 그렇지만 뭐 제가 권한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예. 제작진이 뭐 회의를 통해서 출연자를 결정하는 거지 뭐 출연자 중에 한 명인 제가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예. 근데 그래야 되는데 예. 그게 마치 이제 제가 어떤 결정 권한이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부탁을 한다면 그 자체로 그렇죠. 저희 지금 이제 스튜디오 밖에 있는 PD가 예. 봤을 때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일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요새 어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나오는 어떤 녹취나 이런 것이 하도 다방면에서 터져 나왔어요. 예. 이건 JTBC가 좀 지금 좀 이따 보도할 내용이고요. 7시부터 이제 보도를 할 거고요. 그 뉴스토마토에서도 또 약간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뭐 예고했던 대로 뉴스토마토에서도 원래 이제 목요일에 하려던 보도를 하루 당겨서 오늘 이제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는 주장을 명태균 씨 이제 본인이 하는 그 말이 이제 녹취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건데요. 지난 2월 26일에 이 제보자 이 씨, 알파벳 이 씨랑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윤 대통령 내외를 협박했다고 직접 언급을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먼저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볼까요? 지금은 김영수이 컷오프요. 끝난 지 오래됐어. 왜 발표 안 하냐? 내 때문에. 내가 여사하고 대통령하고 다 까발리겠다 했거든. 내가 저 대통령하고 여사한테 그래야 되겠어요? 왜 가르쳐주는 줄 안 하는지 난 잘 모르겠고, 또 이거 금전적인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네. 여론조사 하든가 말든 간에 나는 방법을 가르쳐줬으니까 그건 알아서 김영수하고 의논해요. 내한테 금전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이제 대통령 여사 내가 뭐 얼마나 심한 얘기 한 줄 알아? 하고 다 물어보면 알 거요. 내 가만히 놔두나 내 다 터잡겠다. 내가 이렇게 뭐 협박범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겁이 나서 발표를 못 하는 거요. 의창하고 김해. 이 내용 들어보면 정말 충격적인데요. 물론 뭐 이 내용은 명태균 씨가 제보자 이 씨한테 이제 일방적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여부는 뭐 검증을 해야 되는 거지만 이런 말을 아무한테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긴 하죠.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내가 뭔가 다 까발리겠다. 이건 이제 일종의 협박이고요. 이게 사투리로 다 이건 욕 같죠. XX 다 터잡부겠다고. 터뜨려버리겠다. 터뜨려버리겠다고. 터잡부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또 본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협박범처럼 살아야 되겠느냐. 이게 이제 협박이라는 걸 본인도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는 건데. 자, 그럼 일단 이 내용을 전후 맥락으로 좀 살펴보면요. 김영선 전 의원이 컷오프 됐다는 걸 알고 듣고 대통령 부부에게 이 명태균 씨 한 얘기죠. 자기가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다 터잡부겠다고 협박처럼 말했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시간선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 대화는 이제 2월 26일에 이루어진 건데, 뭐 전에 저희가 이제 뉴스토마토의 그 녹취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만, 그 전인 2월 18일 오후 10시쯤에 이 김영선 전 의원이 현재 지역구인 창원 의창 지역구를 떠나서 김해 갑에 출마하겠다라고 본인의 페이스북에 선언을 합니다. 그게 이제 한 일주일쯤 전의 일이었던 건데 그때도 명태균 씨가 전화 통화를 통해서 했던 얘기는 김건희 여사랑 내가 통화했는데 여사한테 직접 들었다. 김영선 컷오프다. 그러니까 빨리 이 지역구로 옮기겠다. 김해 갑이라는 이제 험지로 가겠다라는 거를 발표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보도자료를 빨리 써서 기사가 빨리 나도록 해가지고 그거를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해야 된다. 라는 내용을 굉장히 좀 화급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본인이 한 지역 인터넷 매체 쪽에 이제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이 이제 지역구로 옮기겠다. 험지에 출마하겠다라는 내용을 거의 이제 불러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가 되거든요. 그게 일주일 전이었는데 그 보도 이후 한 일주일쯤 지난 2월 26일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컷오프가 옮겨간 김해 갑 지역구에서도 확정이 됐고 이거 내가 말한 대로 3개월 전부터 지역구로 옮겼으면 해볼만 했는데 이게 이렇게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사실상 컷오프가 확정된 상황에서도 발표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내가 협박을 해가면서 틀어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창원 의창 지역구하고 김해 갑 지역구에 대한 이 공천 결과, 그러니까 컷오프 결과는 3월 2일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발표되기 한 닷새쯤 전에 이미 명태균 씨는 발표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사실 그것만 하더라도 좀 놀라운 일이기는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굳이 따지자면 그보다 앞서서 한 3개월쯤 전이니까 지난해 이제 11월쯤이 되는 건데 그때쯤부터 김영선 의원이 컷오프 대상이라는 거를 본인은 알았다는 거고 그때쯤부터 이미 김영선 전 의원한테 김해 쪽으로 이제 지역구를 옮겨서 험지 출마해라라는 이제 조언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좀 놀라운 점인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당협
각 그 지구당 당협을 쭉 그 점검을 한 뒤에 평가는 끝난 상태였지만 하위 10%나 하위 20% 30% 이런 어떤 하위에 속하는 의원들한테 통보는 되지 않던 상황이고요. 이 내용을 알려면 그때 이제 이 핵심적인 어떤 한 서너 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내용을 알 수 없는 거였는데 본인이 미리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김영선 의원한테 전 의원한테 얘기를 해줬다는 게 됩니다. 실제로 하위 그 대상자들한테 통보가 시작된 거는 공식적으로는 올해 2월 21일부터이기 때문에 훨씬 이전부터 명태균 씨는 알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명태균 씨의 녹취가 자꾸 폭로되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허풍을 떠는 한 사람의 허풍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대응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보도 보니까. 근데 이제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반박. 김대남 씨죠. 김대남 씨에 대해서. 그러니까 명태균 씨에 제가 착각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지금까지 이렇게 어떤 굉장한 녹취들이 드러나는데도 그렇습니다. 아무런 얘기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 기존의 대통령실에 대응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이상한 일인데요. 뭐 말씀하셨던 김대남 씨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에 나와서 김건희 여사하고 직접 면대면으로 이제 마주한 일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공식 입장이 별도로 표명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허풍, 허세 이런 표현들이 나왔는데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입장 없다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좀 놀라운 일이고요. 기존의 대통령실 같으면 이미 이런 식으로 이제 허세를 떨면서 다니는 와중에 김건희 여사를 그렇게 이제 팔고 다녔다라고 하면 아마 고발이 들어갔을 텐데. 당장 법적 조치죠. 그렇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경미한 사안에서도 뭐 신속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언론사의 뭐 자막 처리에 대해서도 이제 고발 조치를 했었던 대통령실인데 유독 이 두 사람 김대남 씨와 명태균 씨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고발 조치를 안 하고 있다. 혹은 못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MBC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보도에서 날리면 건도 그렇고요. 그럼 뭐 직접 지금 이제 재판을 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사례를 비교해 보자면 어느 쪽이 더 경미한 것인가를 따져봤을 때 좀 이상하긴 하죠. 심지어는 아까 임 작가 얘기했지만 내가 XS 욕설을 섞어가면서 물론 이건 뭐 김건희 여사한테 본인한테 한 녹취는 아니지만요. 제3자한테 다 터잡부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자기 자신이 주장을 하는데 그동안의 대통령실의 대응 수위로 봤을 때는 엄격하게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슬쩍 봐도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죠. 기존의 입장대로 하자면. 그럼 도대체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 또 왜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상식의 수준에서 추론해 보면요. 뭐가 있구나. 이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도 명태균 씨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자신이 이제 협박조로 얘기해서 자신 때문에 어떤 결정된 게 발표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까지 하는 사람한테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최소한 증언자가 2명입니다. 이 사안을 제보하고 있는 알파벳 E 씨가 있고요. 그리고 알파벳 D 씨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정치자금법 관련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때 이제 명 씨가 낌새를 차리고 나서 전화기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기존 전화기에 있었던 파일들을 새로 만든 전화기에 다 옮겨놨다. 그거를 언젠가는 써먹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책을 낸다느니 이 책을 내면 다 죽는다느니 그걸 터뜨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여기저기 하고 다녔다라는 거고 그런 얘기를 하던 시점이 소위 말하는 이제 7불사 회동 무렵 그러니까 개혁신당으로 김영선 전 의원이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일종의 이제 딜을 하고 있던 시점하고 이제 맞물린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다 상세하게 보도가 되고 또 이제 녹취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역시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균 씨는 더군다나 김영선 전 의원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랑 통화라고 소통하는 것은 나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거기다 한 줄기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었지만요. 김대남 씨에 대한 어떤 녹취도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과 관련된 보도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 사안에 대해서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나섰습니다.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을 김대남 전 행정관이 이제 사주했다라는 의혹이 이제 나오니까 한지아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당원이기 때문에 보수 정당 당원이 소속 정당의 정치인을
허위 사실로 음해하기 위해 좌파 유튜버와 협업을 하고 공격을 사주하는 거 심각한 해당 행위이자 범죄다라고 예. 이제 공언을 했고요. 그래서 진상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직후에 김대남 전 행정관은 국민의힘을 탈당하겠다라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서 이제 밝혔습니다. 예. 입장문을 보니까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을 이끄는 당직자분들, 당원들 모두에게 이 모든 논란을 일으킨 점을 죄송한 마음을 전하면서 당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밝혔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예. 본인은 애초에 김건희 여사님과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이었다. 예. 나는 여사님하고 이제 소통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당대회 당시에 당원으로서 다른 후보를 돕는 위치에 있었을 뿐. 여기서 말하는 다른 후보는 이제 나경원 전 후보입니다. 예. 특정 당대표 후보자 이건 이제 한동훈 대표인데 특정 당대표 후보자를 사주받아서 타격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고 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본인의 입장문에 따르면 자기는 계속 거짓말을 허풍쟁이고요. 해왔다는 허풍을 떨고 예. 거짓말을 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예. 할 수 없는 일을 일부러 통화를 해가면서 거짓으로 소위 좌파 유튜브 채널의 기자한테 이야기를 해왔다. 그것도 한 11개월에 걸쳐서 수십 차례 통화를 하면서 5시간, 6시간씩 통화를 해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왔다. 예. 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굉장히 좀 이례적인 입장문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죠. 상당 부분 앞뒤의 맥락을 보면요.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일부러 그런 말을 흘렸다라는 것도 이제 이전 입장에서는 나왔었던 건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게 이제 명확한 해명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의힘은 탈당을 하더라도 예. 당 윤리위원회 차원의 징계를 검토할 수 있다. 혹은 징계를 직접 적용하지는 못하더라도 조사는 계속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곽규택 대변인 같은 경우는 탈당하더라도 당원이었을 때의 행동이니까 윤리위 조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당의 법률 자문단에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명예훼손일 수도 있고 전당대회 기간이었으니까 업무방해 같은 혐의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용산하고 본인이 네. 둘 다 이 본인도 나는 허풍쟁이다. 네. 내가 해온 말은 전부 다 허풍이었다. 네. 용산도 그렇게 해명을 했고요. 대통령실도 오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련의 주장을 보니까 김 전 행정관이 스스로 밝힌 대로 과장되고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실무급 행정관이었던 게 맞고 대통령실 퇴직 이후의 발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예. 이런 취지의 얘기인데요. 예. 사실 뭐 들으시는 분들은 약간 기시감이 드실 수 있을 텐데 예. 이전에 이제 블랙버리 인베스트먼트의 이제 이종호 전 대표의 예. 녹취가 나왔을 때도 그때도 초반에는 대통령실이 신속한 대응을 못하다가 예. 이종호 씨가 직접 나서서 내 말은 다 거짓말이었고 허풍이었다. 이런 입장을 취하니까 그 뒤에 또 이제 대통령실이 나와서 말한 대로 또 허풍이었다.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으로 좀 선회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허풍이란 걸 믿어주고 싶어도요. 이 김대남 씨가 그 전화를 통해서 허풍을 떤 그 내용들이 현실화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네, 실제로 뭐 예.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 쪽에서 문제 삼고 있는 보도 의혹. 예. 한동훈 대표가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여의도 연구원을 통해서 70억 정도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평판조사 관련된 항목을 한 2개 정도 집어넣었다.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네, 그게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실제로 보도가 됐습니다. 또 공천에 자기 대신 누구 치고 들어온다. 김건희 여사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원모 전 비서관입니다. 근데 그것도 현실화됐고요. 그것도 현실화됐습니다. 또 그게 기분 나쁘지만 가서 일해주기로 했다. 근데 그렇습니다. 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을 했더니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 이유는 어디 공기업에 좋은 자리를 갈라 그런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가장 노린자 자리를 갔어요. 갔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또 허풍이라 그래요. 이걸 어떻게 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허풍이라는 어떤 대상은 주로 이제 김건희 여사의 관계 정도에 거의 한정이 되고 예. 나머지 것들은 실제로 다 실현이 된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들으시는 국민들이 바로 믿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의아한 것은 국민의힘의 대응입니다. 다른 사안들, 특히 뭐 당무에 개입을 했다라는 정황이 있는 다른 사안들이나 혹은 공천에 개입을 한 것 같다라는 정황이 있는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겠다거나 허풍이라거나 혹은 공식 대응을 안 하거나 이런 식이었는데 유독 한동훈 대표의 의혹 보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강력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국민의힘에서 이 진상조사를 하려면요. 네. 이 사람이 계속 허풍을 뭐라고 떨었냐면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하는 듯이 떨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사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요? 여당이? 뭐 지금 이제 탈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 윤리위가 소집된다고 해서 출석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렵군요. 예, 저 조금 광고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는데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구나. 네, 결국 검찰의 처분은 불기소였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이 사안에 관련돼 있는 모든 사람들, 예. 고발 조치가 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최재형 목사, 그리고 서울의 소리의 백은정 대표나 이제 이명수 기자까지 검찰로 넘어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불기소 혐의 없음 처분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예.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가 지난해 11월 27일에 명품 가방을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한테 건네는 장면을 영상으로 보도한 뒤에 검찰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고발 접수를 한 지 한 10개월 만에 결론은 불기소로 끝났습니다. 예. 검찰에서 내세운 이유는 일단 최재형 목사의 요청 내용의 일회성적인 성격, 그러니까 한 번만 얘기했다. 그리고 이제 모호성, 이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청탁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선물과 요청 내용의 연관성이 별로 없다. 선물은 그냥 선물이고 요청은 요청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런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예, 그리고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직무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아니 최재형 목사는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검찰 쪽에서는 이제 기존의 증언들까지 이 진술들까지 다 엮어봤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제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이해하려면 법을 얼마나 공부해야 될지 참 제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어떤 판단인데요. 그쯤 되면 아마 검사가 되시겠죠. 어쨌든 이런 논리들로 검찰은 우선 최 목사는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에 있어서 무혐의다 결론을 냈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윤 대통령도 무혐의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김건희 여사도 이제 무혐의가 된다. 이런 이제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목사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도 무혐의 처분. 이거는 기존에 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내렸었던 무혐의 불기소 처분 권고에 맞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수심위에서는 8대7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이제 고발을 해라, 기소를 해라라고 공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수심위가 기소하라 그랬는데 그걸 따르지 않은 게 처음 아닌가 싶은데 한번 확인은 해봐야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수심위가 불기소를 권고했는데 검찰에서 기소를 한 적은 몇 번 있습니다. 근데 수심위에서 기소를 권고했는데 검찰에서 불기소를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참 이례적이군요.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심위를 통해서 기소 결정이 나왔는데 원래 기소하는 게 목적인 기관에서 기소를 안 한다는 거는 이상한 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이건 이상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닌 게 본인이 그렇게 내가 어떤 청탁의 목적을 가지고 선물을 전달했다고 주장했고 수사심의위원회도 또 이건 기소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소를 하는 것이 본 목적인 기관에서는 당신은 죄가 없으니 참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정말. 이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부권으로만 법안 개수가 이번이 24건째 거부권 행사가 되는 거고요. 사실 21번째 이후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거부권은 전부 이제 신기록이 됩니다. 우리 이제 헌정사에 있어서 민주화 이후로 최다 건수가 이제 또다시 갱신이 됐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2번째 거부권 행사고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는 3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다만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이제 국회의회 재의결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재표결에 붙이겠다고 했고요. 오늘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4일 본회의, 그러니까 내일은 이제 휴일이기 때문에 4일 금요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안이 이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도 결국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당에서 몇 명의 이탈표가 나올 것이냐 8표 이상이 나오게 되면 이제 재의결이 이루어질 텐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만 또 무기명으로 이루어지는 투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끓고 있는 어떤 분위기가 실제 표결에서는 어떻게 나타날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